안녕하세요. 어제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암사자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짱짱하냐고요? 그야 닭가슴살을 엄청 먹고 있기 때문이죠. 피자 먹고 맥주 마셔서 찐 살이라 닭가슴살은 그 자체로 면죄부 같아요. 근데 닭가슴살 많이 먹어도 되나요? 제가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바이브 컴퍼니의 송기령 부사장님이 쓰신 그냥 하지 말라입니다. 야, 그냥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냥 막 하지 마. 생각하고 해. 이 뜻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바이브 컴퍼니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브이로그 이름이 원래는 박암사자였는데요. 바이브 가고 싶어로 바꿨어요. 왜 그랬냐면 송기룡 부사장님이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가를 꼭 보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저 아니에요? 저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레가지고 인재가 여기 있고 나를 최고 인재상으로 뽑는 회사가 저기 있는데 내가 샤라웃을 너무 안 했구나. 그래서 모르셨구나. 바이브 남는 자리 있어요? 일머리 있고 부지런하고 체력 좋고 책 많이 읽고 팀플레이어고 Z세대랑 말 너무 잘 통해. 애들이 학원 끝나도 집에 안 가요. 저랑 놀고 싶어서. 오늘도 중1 남학생들한테 잡혀갖고 우주의 끝이 있는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떠들다 왔어요. 폭발하면 어쩌고. 네. 귀여워요. 괜찮죠? 근데 경력이 없다. 열정이랑 애정만 있는 사람 써도 되는 자리 있어요? 있으면 저 좀 뽑아가라. 이거를 제 브이로그를 통해서 소리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송기령 부사장님과 데이터 관련한 일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진짜 보자마자 만들자마자 영상 제작해서 올렸어요. 이 책이 그렇게 자극을 주고 또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는지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요즘 송기령 부사장님 영상들 찾아서 다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그중 하나인데요. 다 읽고 다 찾아보고 보니 알게 된 게 이 책의 앞부분의 내용을 상당 부분 송기령 사장님이 유튜브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예시도 똑같은 거 드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책의 뒷부분에서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나온 이야기를 보고 회사가 이렇구나 알게 됐는데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고시 공부하는 엄마 아빠랑 1년 싸우고 25부터 고시 공부하다가 30에 우울증 걸려서 낙향해서 지금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서울 다시 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몰랐는데 여기 나온 거 보면요. 김사원이 올린 장표를 박 대리가 이 과장에게 토스하고 이 과장은 3일간 잊고 있다가 김 부장한테 넘기고 김 부장은 그걸 상무에게 올립니다. 그럼 상무님은 역시 3팀이 최고라고 칭찬을 한대요. 근데 사실은 3팀이 아니라 김사원이 만든 거잖아요. 제가 진짜 회사를 안 다녀봐서 그러는데 제가 김사원이면 은근슬쩍 상무님한테 보셨어요? 제가 만든 건데 저희 분명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봐요, 회사가. 저는 들어가도 잘렸겠네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회사 인트라넷에 다 남아있어서 상무님이 바로 아시는 거죠. 이거 김사원이 했네? 어디 거쳐서 왔어도 김사원이 했네? 근데 김사원이 제일 직급이 낮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있는 유통체계인 박대리, 이 과장, 김 부장, 굳이 월급을 줘야 하나요? 이 책에 내용이 그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중간은 다 빠져라. 이렇게 됩니다. 단계별로 증거가 남기 시작하면 과정의 충실함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투명성을 기반으로 성실함의 가치가 제정이 됩니다. 그럼 무임차자가 사라지고 직원 간 조율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훨씬 줄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일에서 되게 유능하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저 해도 되죠? 제 유튜브니까요. 네. 제가 그래서 제 일에 있어서 자존심이 진짜 세요. 누가 감독하든 말든 내 자아의 퀄리티를 내 일의 퀄리티? 이렇게 생각해서 어차피 잘하려고 애쓰는 타입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거든요.
굳이 월급 루팡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상사가 자꾸 자기를 감시하며 자꾸 떠본다. 이러면서 모욕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다고 자극받아서 일을 더 열심히 하진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월급을 주는 사측과 나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면 뒷말 안 나오게 일을 하겠다 하는 유능한 일꾼들의 니즈가 딱 맞아떨어져서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평가받는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박대리, 이 과장, 김 부장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국 투명해진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가르쳐서 새 시스템과 새로운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시키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196쪽에 직장 내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가 나와 있는데요. 이미 달라진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랑 똑같이 말해요. 10년 전에는 선배가 모범을 보이고 후배에게 열정을 기대하는 모종의 위계가 있고 그에 따라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구되는 것은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입니다. 예전 같으면 영원한 상사였을 사람이 지금은 한시적 동료인 것입니다. 이게 나이 든 분들에게 충격이어서 예전에 90년대생이 온다 책이 히트쳤잖아요. 요즘 90년대생들이 회사에 들어오는데 얘들은 야근 안 해. 애사심이 없어. 열정이 없어. 이해 안 된다는 걸 이제 받아들여야죠. 저는 이 냄새를 언제 처음 맡았느냐면 제가 11년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모교로 교생 실습을 갔거든요. 근데 교생이라 해봤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 후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나 걔네나 같은 세대 아닌가? 그렇게 달라졌겠어?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제가 고1반에 배정이 된 거예요. 걔들이 94년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게 6살 차이인데 성향이 너무 달라서 첫 주에 느낌이 왔어요. 세대가 바뀌었다. 내가 고1 때처럼 생각하면 안 돼. 얘네를 우선 관찰부터 해보자. 그리고 얼마 후에 알았어요. 얘네를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 탈권위이다. 저희는요, 약간 권위로 눌러주는 쌤이 좋았어요. 쌤이 우리를 사랑하고 걱정한다는 느낌만 주면 좀 손바닥이 터지게 맞아도 선생님 마음 무겁지 마시라고 웃으면서 90도로 인사를 했고요. 또 학교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처럼 좀 느껴진 게 있어서 우리한테 화를 내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4년 후에 학교를 갔더니 당신 뭐야? 뭘 봐? 아는 척하지 마. 나는 나야. 이게 진짜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교생했던 선생님들, 그러니까 친구들이죠. 걔네들 중에 몇 명이 교생도 선생이라고 막 귀걸이 뺏고 매 들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 교생들을 진짜 싫어했어요. 새 세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배척받는 어른들을 제가 처음으로 목격을 한 거죠. 근데 애들이 갈수록 더 사랑받고 자라고 자아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친해지면 더 똑똑하고 더 야무지고 더 착해요. 그 MZ세대가 일하기 싫어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직장에서 부대끼는 인간을 싫어하는 것 뿐이에요. 일 내가 잘해서 인터넷에 올릴게. 너 상사랍시고 조언하지 말고 회식하자 하지 말고 퇴근 후에 연락하지 마. 그런 표현이 분명해진 거지. 개인적으로는 더 풍족한 환경에서 사랑받고 자란 폭신폭신 솜사탕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제 주변에 별로 없어요. 제가 MZ세대랑 매일매일 부대끼는 직업을 가졌잖아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MZ세대가 그 전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공정하고 착하고 속 깊고 매력적이에요. 우리는 각자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아이가 있다면 이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껴요. 얘네가 싫어하는 걸 무시하지 않고 왜 싫어하는지 우리가 내내 얘네들과는 다르게 살아왔어도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건 아닌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99페이지에 15년 차 이상 이분들이 올린 글에는 여전히 열정은 인성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데이터를 보다가 놀란 건 태도를 인성과 연결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의된 급여 및
처우에 합당한 노동을 제공하면 되는데 그런 등가 원칙은 무시하고 상대에게 무조건 최대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시급 10,000원을 받으면서 10,000원만큼만 일하면 인성 쓰레기가 되는 거죠. 야, 어차피 이게 네 일인데 아무리 돈이 적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 옆에서 열심히 하는 네 상사를 봐. 쟤는 진짜 된 놈이야. 넌 아니고. 사람이 성실해야지. 쟤는 저 자리까지 저렇게 성실해서 올라갔어. 그러면 요즘 애들은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저 상사? 나 저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권위가 무너져서 나보다 직급 높은 사람이 무조건 내 롤모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했던 희생, 버렸던 많은 것들, 그리고 올라가서 받는 돈 그 이상의 스트레스와 노화, 가정에서의 소외, 취미 박살, 인성 박살, 그런 게 하나하나 다 보여서 싹 평가가 되는 거예요. 님들만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나도 님들을 평가하고 있고 님들 싫어. 그리고 곧 결론을 내리죠. 아, 나는 쟤처럼 되기 싫다. 그리고 너처럼 되는 건 죽어도 싫어서 내가 네 나이 되기 전에 퇴사한다. 집에 가서 부업하고 자기지 개발하고 주식하고 코인 하는 거죠. 더 이상 승진해서 임원 되는 게 꿈이 아닌 세대들에게 이전 세대가 무엇은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Z세대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인데요. 애들이 88년생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단체로 해요. 아, 단체의 논리가 너무 커서 저는 바로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어떤 거냐면 이렇게 수학을 월수금 다니면 영어를 화목금, 화목토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애들이 학원을 안 가는 나만의 날이 있어야지. 어떻게 맨날 학원만 가다 끝나요? 월수금에 영수 다 몰아서 잡아주세요. 이래요.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꼰대여가지고 아, 네가 대학을 가겠다는 거야 뭐야. 아, 넌 글렀다. 너만의 시간 같은 소리 하네. 대학 가야 되는 고등학생이 무슨 너만의 날이야. 너 평생 네 집에서 너만의 날 해라. 근데 저 공부 진짜 잘했거든요. 그리고 30살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런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모든 걸 바쳐 공부했던 거예요. 사실 저 학생의 말이 맞다는 걸 제가 가장 처절하게 느꼈고 알고 있었거든요. 우선 불의의 사고로 20대까지 살아남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천수를 노린다고 해도 죽기 직전에 아, 공부를 했어야 했어. 뭐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벌써부터 아, 물러나게 놀았어야 했어. 뭐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쟤들이 똑똑한 거죠. 얘는 애초에 서울대에 갈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스카이는 이전 세대의 목표예요. 그걸 이제 애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애들은 자기 나름의 행복의 기준이 있고 그걸 향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뚜렷해서 그 혹시 모르니 공부는 잘해두렴, 대학은 나와두렴, 학벌이 좋으면 든든하지. 이 말이 현재 자신의 행복에 비하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엄마가 너를 위한 거야 하고 스케줄을 짜면 당연한 것처럼 그대로 따르는 경주마였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여기에서 딱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나를 위한 거야? 진짜 저보다 나아요. 제가 저랬었더라면 정말 좋았겠죠? 네, 제가 이렇게 삶에 아쉬움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10대만 생각하면 슬픔과 분노, 자기 소외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80년대생들이 부모가 되면 이 흐름이 더 심해지겠죠? 이 책의 후반부에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아를 각성하고 나답게 살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요즘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가득하죠. 저도 지금 이 독서가 끝난 뒤 채널로 그러고 있는 거고요. 네, 제 생각 떠들기. 책은 거들 뿐 나는 내 얘기를 한다. 진짜 소재 제공 이상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책이 나의 엄청난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받들어야 될 지식, 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송기영 사장님이 나한테 질문을 토스하고 저는 대답을 하는 거죠. 자아의 각성, 나란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기적인 거랑은 달라요. 예전 사람들은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할머니는 할머니. 당신 위치에서 당신 역할을 다 해야지. 그럼 행복하지? 뭐 이렇게 사람을 그 역할로 봤잖아요. 근데 저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엄마 아빠의 유년 시절과 청년기의 꿈, 아픔, 또 나를 키우면서 느꼈던 개인의 감정,
노년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자아상, 이런 거에 진심이에요. 너무너무 관심이 있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그걸 오픈하는 걸 부끄러워하세요. 이게 세대 차이겠죠? 제 세대와 제 부모님 세대가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 정도가 다르니까요. 제가 이런 것을 부모님, 학생들, 친구들한테도 자꾸 묻는데 저 자신한테 묻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내가 대체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옛날 할머니들처럼 늙으면 다음 세대한테 광 열쇠 넘겨주고 뒷방으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 일자리 구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기회를 뺏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도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요즘 인스타그램에 The New Grey라는 계정이 있어요. 나이 들어도 옷 예쁘게 입고 즐겁게 사는 남자 어른들을 찍어 올리는 계정인데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저도 팔로우 했어요. 저는 그분들과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레이가 됐을 때 어떤 노년이 되고 싶은가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actively working gray가 되고 싶어요. 사회의 변화를 잘 이겨낸, 건강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경험이 좀 있고 느긋함, 또 나이 먹으면 사랑한다,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말을 아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돼서 더 많이 표현하게 된대요. 저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일하는 그레이가 되고 싶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221페이지. 그렇게 되려면 현실적으로 나만의 작은 비즈니스를 하되 장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길을 택했다면 찻집을 할 때 찻잎을 직접 골라야 해요. 누가 내 고객이 될까요? 내 안목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올 겁니다. 이거죠. 저도 그런 데만 가거든요. 특히 커피, 다이닝, 꽃집, 펜글씨 써서 그 잉크 수입상, 또 동네에 서점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고 책이 많고 하나는 되게 작아요. 근데 큰 서점의 주인분들은 그냥 장사하는 분들이고요. 작은 서점의 주인분들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작은 곳만 가요. 책을 마트에서 사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면 사가지고 와서도 김 다 세서 구석에 처박아 둘 것 같아요. 책은 책이지 않니? 아니에요. 사러 서점에 들어가서 고르고 계산하고 나와서 집에 가져와서 책을 펴는 그 일련의 과정이 상품이에요. 그게 다 맞아 떨어져야 만족이 돼요. 이걸 소비자 경험이라고 하죠. 저는 이 책을 읽는 도중에 책을 엎어놓고 저희 학원 인스타랑 유튜브, 블로그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226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 때문이에요.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제가 했던 일을 모두 기록해야 된대요. 이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모두 기록하고 그것을 서로 보고 포트폴리오로, 이력서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의 흔적을 남기고 성장의 기록을 직체록하는 것이 곧 나의 프로파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직접 하셔야 하고요. 둘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 성장 과정이 나의 자산으로 환금될 것입니다. 일종의 사회문화적 자본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게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뭘 기록해 싶었는데 그걸 기록을 하면서 제가 매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수업 프로그램을 좀 더 다각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내 포트폴리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과정을 공개하다 보니까 제 노하우가 다 공개되잖아요. 어떻게 수업을 하고, 필기는 어떻게 했고, 숙제 검사를 어떻게 했고, 시험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그냥 다 공개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이게 내 비법인데 이걸 공개해도 되나? 비밀 레시피를 인터넷에 공짜로 올린 되게 이상한 기분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 이렇게 트렌드 공부하고 생각하고 한 게 저를 좀 바꿨는지 이걸 내가 다 공개하면 다들 따라하면 어쩌지?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데는 당연히 제 교수법과 관리법의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비법을 누가 베껴가도 저는 저만의 오리지널리티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제가 알고 저희 학생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학원 블로그랑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야, 이제 여기서 수업 공짜로 다 해주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다 써놓을 건데, 근데 내가 이것 이상 엄청난 걸 더 수업 시간에 가르치진 않을 거거든? 그럼 돈 내고 학원 안 다녀도 될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 다들 당연히 아니래요. 아무리 다 보여줘도 제 몸에서 나오고 말에서 나오는 고유한 것이 절반 이상이고, 그것만으로도 학원비 값 이상을 하거든요. 아, 이거 제 학원 홍보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 학원 모르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쿨하게 요즘 시국도 힘든데 학원 다니기 힘든 학생들 그냥 유튜브 보고 공부하라고 중고등과정 유튜브로 다 수업해서 올릴 거예요. 이렇게 공개되고 내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내는 게 흐름이라면 저는 굳이 거스르지 않을 거예요. 자아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오리지널리티라는 거는 제가 34년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막 낙향했을 때 진짜 뼈에 사무치도록 고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순간을 후회했거든요. 놀았어야지. 사람들 속으로 갔어야지. 돈을 벌었어야지. 친구들을 잃지 않게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야지.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채로 우울증만 얻고 나이만 먹을 것을 하면서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시 공부를 하면서 한번 시기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손으로 시기를 던져버리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그라운드가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광주에 있고요. 일을 하루 종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오후 5시부터 9시 반까지만 해요. 애들이랑 놀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애들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놀면서, 고시 공부 때부터니까 지금까지 10년 정도 책 읽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고 있죠. 젊고 체력 좋고 머리 팽팽 돌아갈 때 이 시기에 해야 할 생각들과 여러 가지 시도들을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 특히 고시 공부할 때는 인류의 고전, 그 벽돌같이 두꺼운 책들 있죠. 그런 걸 많이 읽고, 또 세계사, 국제정치학, 경제학, 국제법 이런 거 공부하고 신문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그 공부들은 현실에서 약간 비껴나가 있거든요. 이상을 추구하는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현실에 쫓겨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과 타협하질 않아요, 별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없고 꼭 해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제가 저를 가장 불사르는 시간인 오후 5시부터 9시 반, 애들과 함께 있을 때 다 애들한테 전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오리지널리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아주 공감했어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 270페이지부터는 나를 현행화시키는 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나서 협업하면서 동생 알지? 아, 형님 물론이죠. 뭐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는 데이터 리터러시, 통계적 해석 능력,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업의 진정성이에요. 일을 함에 있어 자기 다음의 추구,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공존인데요. 이게 이제 서로가 배려하면서 공공선을 만드는 공동체가 필요하대요. 디지털로 관계가 폭증했기 때문이죠. 그냥 공존만 해선 안 돼요. 인터넷에 100만 명의 일베가 몰려 있는 게 디지털 시대의 공존이라면 문제가 있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소속된 개인들에게도 해롭잖아요. 내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거나 활동할 때 성숙한 공존에 대한 수고가 필요할 때라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사서 송기령 부사장님의 남은 이야기도 듣고 싶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송기령 부사장님의 강연에서 사람에 대한 애정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 점이 송기령 부사장님의 오리지널리티 아닐까요? 그것이 이 책을 사게 했고, 바이브 컴퍼니에서 낸 2022 트렌드 노트라는 책도 사게 했어요. 이 다음엔 김남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2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브의 트렌드 책 2022 트렌드 노트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얘기를 계속 들어주실 분은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